여러분은 지금 통장에 있는 1억이 10년을 버텨줄 거라 믿으시나요? 아니면 자식이라는 이름에 구멍난 항아리에 쏟아붓고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당장 내일 아침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 비밀번호부터 바꾸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생 전주 남부시장에서 콩나물 국밥을 팔아 1억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남들은 집도 절도 없다고 혀를 찼지만 저는 그 돈만 있으면 제 마누라랑 단둘이 늙어가는 길이 외롭지는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돈 때문에 제가 지금 71세의 나이에 아파트 경비실에서 밤잠을 설치며 남의 집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제가 평생 애지중지 키운 제 딸이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자식이라면 사족을 못 썼던 제 미련함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제 비참한 고백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경고등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의 시작은 작년 이맘때 전주 신시가지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회 날이었죠. 입구에 들어서는데 발끝이 자꾸 오그라들더라고요. 번듯한 구두를 신고 온 친구들 사이에서 국밥집 주방에서 신던 낡은 운동화를 대충 닦고 나온 제 모습이 왜 그리 초라하던지. 어이, 민수. 너 국밥집에서 돈 좀 만졌다며? 근데 몰골이 왜 그래? 공무원 퇴직하고 매달 연금만 300만 원씩 받는다는 광식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묻더군요. 그 녀석은 요즘 골프 치러 다니는 재미에 산다며 새로 산 외제차 열쇠를 식탁 위에 툭 던져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통장에 1억 3천만 원 있어. 나도 내 새끼 뒷바라지 다 하고 이만큼 모았어. 목구멍까지 이 말이 차올랐지만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물만 들이켰습니다. 연금 한 푼 없이 기초연금 33만 원에 의지해 사는 처지에 그 1억 3천만 원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생명줄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자신이 승리자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준비는 됐다고 믿었죠.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욱신거리는 무릎을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 돈만큼은 절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안 뺏긴다. 하지만 그 다짐은 딱 일주일 뒤 이혼하고 짐 가방 2개를 든 채 손주 녀석 손을 잡고 나타난 제 딸 연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보험 영업 시작했으니까 내가 아빠 노후 다 책임질게. 응? 딸아이의 그 간절한 눈빛 속에 독이 든 줄도 모르고 저는 그만 대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그 피 같은 돈을 잃고 5층짜리 낡은 아파트 계단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결국 길바닥으로 나앉게 됐을까요?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통장도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의 새벽은 남들보다 2~3시간은 일찍 시작됩니다. 30에 넘게 제 몸에서는 늘 큼큼한 멸치 육수 냄새와 알싸한 마늘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붙였습니다. 콩나물을 다듬고 육수를 끓이며 손님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제 인생의 전부였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내놓을 때마다 제 손마디는 조금씩 굵어지고 무릎 연골은 서서히 달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모은 돈이 바로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멈춰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닫던 날, 저는 시장 골목을 차마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임자, 고생했어. 이제 우리도 좀 쉬자. 주방에서 같이 고생한 아내 정수기의 손을 잡는데 그 손이 마치 거친 나무 껍질 같더라고요. 국밥집을 정리하고 손에 쥔 그 1억 3천만 원이 우리 부부의 유일한 퇴직금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돈이면 전주 삼천동의 낡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는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은퇴만 하면 모든 게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막상 일을 그만두니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안도감이 아니라 지독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영업을 하느라 국민연금 같은 건 꿈도 못 꿨거든요.
당장 수입이 끊기니 매달 들어오는 노령연금 33만 원씩, 부부 합쳐서 60만 원 남짓한 돈이 전부였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 가니까 배춧값이 금값이네. 우리 진짜 아껴야겠어. 아내가 가계부를 쓰며 한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통장에 1억 3천만 원이 있는데도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시니어에게 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라는 거요. 우리가 들어간 곳은 삼천동 끝자락에 있는 5층짜리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건물 5층을 오르내릴 때마다 제 무릎에서는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LH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간신히 들어간 집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이름으로 된 쉼터가 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안 하니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병원비 나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실비보험 하나 제대로 들어놓지 못한 제 무심함이 그제야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 중간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 그냥 1층으로 이사 가면 안 될까? 무릎이 끊어질 것 같아.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국밥 나르느라 망가진 무릎인데 은퇴해서도 5층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사를 하려고 해도 복덕방에서는 전세금이 올라서 힘들다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이렇게 우리 몸의 통증과 함께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닥쳐올 위기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식들에게 걱정 마라, 아빠가 다 준비해놨다라고 큰 소리 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딸 연희한테는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거든요. 서울에서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낼 때도 없는 살림의 빚까지 내서 보탰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데 저는 제 거울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닫기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노후자금 1억 3천만 원이 우리 부부를 끝까지 지켜줄 철갑성벽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생각처럼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가게를 접고 넉 달째 되던 날, 평소 연락도 뜸하던 딸 연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아이의 울음소리에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 도저히 못 살겠어. 나 좀 살려줘. 그 한마디에 앞뒤 재지 않고 전주역으로 달려나갔던 제 발걸음이 제 인생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내 새끼가 힘들다니 내 몸 하나 부서져도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여러분,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 부모는 이성을 잃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여러분의 노후를 집어삼킬 파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 피 같은 1억 3천만 원이 어떻게 모래알처럼 사라지게 됐는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딸아이가 짐 가방을 들고 우리 집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통장에 1억 3천만 원이 찍혀 있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남들이 볼 때는 야, 그 정도면 시골 가서 떵떵거리고 살겠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국밥집 정리하고 받은 권리금이랑 보증금 합쳐서 통장에 딱 찍힌 그 숫자를 보는데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은퇴라는 걸 하고 나니까 그 돈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내 남은 수명을 돈으로 환산해 놓은 모래시계였습니다. 쓰면 쓸수록 내 수명이 깎여나가는 것 같아서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기가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서 잔고를 확인하는 겁니다. 밤새 도둑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혹시나 숫자가 줄어들었을까봐 매일 아침 확인해야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 부부의 한 달 고정 수입은 기초연금, 부부 합산해서 약 6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끔 폐지라도 주울까 싶어 기웃거려 보지만 요즘은 그것도 경쟁이 치열해서 쉽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관리비, 가스비,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아내 정수기의 한숨 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 가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보일러 좀 끄고 살자니까. 아내는 한겨울에도 내복에 조끼까지 껴입고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돌려놨습니다. 전주 삼천동 그 낡은 아파트는 우풍이 심해서 코끝이 시려웠지만 우리는 그 추위보다 돈 나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내가 평생 국밥 팔아서 번 돈인데 내 집에서 따뜻하게 잠도 못 자나 하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내 탓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을 안 들어놔서 이 1억 3천만 원을 갉아먹으면 바로 길거리로 나앉아야 했으니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이 밥 한번 먹자라고 전화 오면 반가운 게 아니라 덜컥 겁부터 나는 거요. 전주 남부시장 근처 순대국밥집에서 친구 녀석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들 퇴직하고 등산복 입고 나와서 막걸리 한잔 하는데 계산할 때가 되니 눈치 싸움이 벌어지더군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낼게 하고 호기롭게 카드를 긁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갑 속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제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거 긁으면 우리 생활비 며칠치가 날아가는데. 결국 친구 중 한 명이 에이 짠돌이 민수 그냥 내가 낸다 하며 계산하는데 그 뒷모습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친구들 연락도 슬슬 피하게 됐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한다는 말이 뼈에 사무치게 다가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부부에게는 시한폭탄 같은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무릎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뜨거운 국밥 뚝배기를 나르며 하루 종일 서 있었던 탓에 아내와 저 둘 다 무릎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비라도 오는 날이면 뼈마디가 쑤셔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이고. 아내가 5층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내는 신음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 젊을 때는 운동 삼아 다닌다지만 70이 넘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히말라야 등반이었습니다. 병원을 가야 하는 건 알았지만 병원 문턱 넘기가 무서웠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어르신, 이거 인공관절 수술하셔야 합니다. 양쪽 다 하시면 비용이 꽤 나올 텐데요. 수술비에 입원비, 간병비까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실비보험이라도 든든한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젊을 땐 아프면 죽지 뭐하고 호기 부리느라 제대로 된 보험 하나 없었거든요. 그때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벽에 붙은 간병비 지원, 수술비 대출 포스터가 왜 그렇게 크게 보이던지요. 결국 우리는 진통제 주사 한 대씩 맞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수술 안 해. 그냥 파스 붙이고 살다가 죽을래. 아내의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 통장에 1억이 넘게 있는데 마누라 무릎 수술 하나 못 시켜주는 내 신세가 처량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그 심정. 혹시나 나중에 더 큰 병 걸리면 어떡하나. 혹시나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요양병원비는 어떡하나.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 때문에 오늘 당장 아픈 몸을 참아야 하는 게 우리네 시니어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껴 쓰면 된다.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입으면 이 돈 지킬 수 있어. 이 1억 3천만 원만 꽉 쥐고 있으면 적어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는 안 하고 살다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문제는 우리 부부의 절약 정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태풍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김치찌개 하나 넣고 저녁을 먹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아내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연희야? 이 시간에 웬일이니?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잔뜩 쉬어버린 목소리, 그리고 뒤이어 들리는 어린 손주 녀석의 울음소리.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갈 데가 없어. 그 한마디가 우리 부부의 잔잔했던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1억 3천만 원. 과연 이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돈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비극이 시작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화가 끊기고 아내 정수기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연희가 말을 잇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곧장 전주역으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는데 역전 광장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는 딸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7살 배기 손주 녀석의 손을 꼭 잡고 있더군요. 그 옆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차마 바로 다가가질 못했습니다. 아빠. 저를 보자마자 딸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울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부스스한 머리, 그리고 낡은 코트. 손주 녀석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망울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일단 가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트렁크에 짐을 싣는데 가방이 왜 그렇게 가볍던지요? 평생을 바쳐 키운 내 딸이 빈 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 내 자식이니까 내가 품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밥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된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풀고 나니 좁은 아파트 거실이 꽉 찼습니다. 딸아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사업한다고 빚을 졌는데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위자료는커녕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을 처지라고 하더군요. 엄마, 아빠, 미안해. 나 정말 죽고 싶었어. 아내는 딸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었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당장 손주 녀석 유치원비는 어떡하나, 딸아이 생활비는 어떡하나. 제 머릿속 계산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통장에 1억 3천만 원 있으니까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지. 속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일할 거야. 보험회사 들어갔어. 보험? 내가? 응. 요즘은 보험이 대세래. 설계사 자격증도 땄고 지점장님이 나보고 소질 있다고 하셨어. 딸아이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줄게. 두고 봐.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하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딸아이가 기특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빠, 요즘 세상에 종신보험 하나는 있어야 해. 그래야 나중에 나한테 침 안 돼.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 펼쳐놓더군요. 이거 봐봐. 지금 가입하면 나중에 연금처럼 받을 수도 있고 혹시 아빠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도 나와서 엄마 노후 걱정 없어. 딸아이의 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게다가 이거 가입하면 나 실적 올라서 보너스도 받아. 아빠가 나 좀 도와줘. 응? 딸아이의 애교 섞인 부탁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예전에 들어놓은 저축성 보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붙던 건데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아서 꽤 쏠쏠한 목돈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연희야, 우리 그거 해약하면 손해 아니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딸아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빠, 그건 옛날 상품이라 이율도 별로야. 이거로 갈아타는 게 훨씬 이득이라니까. 내가 전문가잖아. 나 못 믿어? 전문가라는 딸의 말,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이라는 말에 저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딸 기죽이기 싫어서, 그리고 호강시켜주겠다는 그 말이 너무 달콤해서. 그래, 내 말이 맞겠지. 우리 딸이 엄마 아빠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저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어왔던 알토란 같은 저축성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해약 환급금을 받아보니 원금보다 조금 더 나왔지만 딸아이가 가져온 새 보험의 첫 달 보험료로
몽땅 들어갔습니다. 아빠, 최고야. 역시 우리 아빠밖에 없어. 딸아이는 제 목을 끌어안고 뽀뽀까지 해주더군요. 오랜만에 받아보는 딸의 애정 표현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 딸아이는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엄마 거야. 치매보험인데 요즘 이거 안 들면 큰일 나. 예, 엄마는 아직 정신 멀쩡해. 아니야, 엄마. 치매는 갑자기 오는 거야. 나중에 요양병원 가려면 이거 필수라니까. 그리고 이번 달에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나 승진할 수도 있어. 승진. 그 단어가 우리 부부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이혼하고 기죽어 지내던 딸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한다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해라 해. 내가 잘 되면 우리도 좋은 거지. 아내는 쌈짓돈을 꺼내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우리 집 거실 테이블에는 보험 증권이 쌓여갔습니다.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딸아이는 매달 새로운 상품을 들고 와서 이건 꼭 필요한 거야. 이건 이번 달 프로모션이라 혜택이 좋아라며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딸아이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그리고 딸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1억 3천만 원이 야금야금 보험료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이 보험들은 다 아빠 자산이야. 딸아이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자산이라는 게 정작 필요할 때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우리 부부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 1억 3천만 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식 보험 실적 채워주려고 무리해서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아들, 딸 기 살려줘야지 하면서 노후 자금 깨서 보험 들어주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저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제 통장이 어떻게 바닥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딸아이의 효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지켜보십시오. 가슴을 치며 후회할 그 순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정막만 흐르던 우리 집에 7살 손주 녀석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침마다 딸아이가 정장 차림으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사람 사는 것 같더군요. 아빠, 나 이번 달에 지점 1등 했어.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꽃등심 한 팩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비싼 고기를 불판에 올리는데 지글거리는 소리가 마치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내는 상추를 씻으며 싱글벙글했고 저도 모처럼 소주 한 잔 걸치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역시 내 딸이야. 이혼 좀 했다고 기죽을 거 없다. 이렇게 보란듯이 성공하면 되는 거야. 딸아이는 고기를 구워 제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전원주택 지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심각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아빠, 은행에 넣어둔 돈 있지? 그거 이자 얼마나 나와? 기껏해야 2%지? 그렇지 뭐. 그냥 원금 안 까먹는 게 어디냐? 에이, 아빠. 그건 옛날 방식이야. 요즘 부자들은 다 이렇게 해. 딸아이가 내민 건 일시납 비과세 복리연금이라는 복잡한 이름의 상품이었습니다. 이거 봐봐. 은행은 달리인데 이건 복리야. 이자가 이자를 낳는 거라고. 게다가 10년 두면 세금도 안 떼. 지금 아빠 통장에 있는 1억 중에 딱 5천만 원만 여기로 옮기자. 5천만 원. 제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 돈이자 제 노후 자금의 절반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희야, 그래도 그건 너무 큰 돈인데. 혹시 급하게 쓸 일 생기면 어쩌냐? 제가 머뭇거리자 딸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빠,
나 못 믿어? 내가 남이야? 다 아빠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은 없어서 못 드는 상품을 내가 특별히 빼온 건데. 딸아이가 서운하다는 듯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보, 그냥 해줘. 애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 꺾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돈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연희 실적도 올라간다는데. 결국 저는 다음 날 아침 딸아이 손에 이끌려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제 통장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르신, 이거 정기예금인데 지금 해지하시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꽤 나와요. 만기까지 1년도 안 남으셨는데 정말 깨시게요? 직원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제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깝긴 한데. 그때 옆에 있던 딸아이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더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그래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딸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은행 직원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제 도장이 쿵 하고 찍히는 순간 1억 3천만 원이 찍혀있던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돈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나오는데 왜 그렇게 등 뒤가 서늘하던지요. 마치 내 살점을 떼어낸 것 같은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싱글벙글하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진짜 큰 결심했어. 이제 이 돈이 아빠 효자 노릇할 거야. 두고 봐. 그렇게 5천만 원이 보험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민준이 학원비가 좀 모자라네. 태권도장 관비가 왜 이렇게 비싸지? 엄마, 나 이번에 영업하러 다니는데 차가 너무 낡아서 무시당하나 봐. 중고차라도 하나 바꿔야 하나. 딸아이는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상머리에서 TV를 보다가 툭툭 던지는 한숨 섞인 말들이 제 지갑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나도 친구들처럼 영어 학원 가고 싶어라고 말하는데 어떤 할아비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 할애비가 내주마. 그렇게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좀 덜 먹으면 되지라며 시장 가서 콩나물값 500원 깎으려고 실랑이를 하는데 정작 큰 돈은 숭숭 빠져나가고 있었죠. 어느새 통장 잔고는 8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몰래 거실로 나와 통장을 펼쳐보곤 했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연희가 들어준 보험들이 있잖아. 그게 다 자산이야. 나중에 연금으로 나오면 지금보다 훨씬 낫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계속 괜찮다고 되뇌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을 만나서도 자랑을 했습니다. 야, 요즘 은행 이자 받아서 뭐 하냐? 우리 딸이 알아서 복리 상품에 넣어줬어. 수익률이 끝내준다더라. 친구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때 저는 잠시나마 불안감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껍데기뿐인 자랑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딸아이가 또다시 서류를 들고 온 겁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듯한 아주 절박한 눈빛이었죠. 아빠,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에 회사에서 해외 연수 보내주는 프로모션이 걸렸어. 이거 하나만 달성하면 나 지점장 될 수도 있어. 연희야, 이제 아빠 돈 없다. 예금 깬 것도 다 들어갔잖아. 남은 거 있잖아. 그거 그냥 두면 뭐해? 똥 되는 거야. 내가 이번에 되면 월급도 오르고 보너스도 나와. 그러면 아빠 돈 다시 채워줄 수 있어. 응? 한 번만 믿어줘. 딸아이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여보, 애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데 냉정하게 뿌리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특히나 다시 채워준다는 그 말, 지점장 된다는 그 달콤한 유혹.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남은 예금마저 해지하러 갔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평생 멸치 육수 냄새 맡아가며 무릎 연골 갈아가며 모은 1억 3천만 원. 이제 제 수중에는 생활비로 쓸 몇백만 원과
딸아이가 건네준 두툼한 보험 증권 뭉치만 남았습니다. 아빠,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딸아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보험 청약서를 챙겨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텅 빈 통장을 가슴에 품고 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제가 우연히 듣지 말아야 할 통화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팀장님. 입금했어요. 네. 그거 메꾸면 되는 거죠? 제발 이번엔 환수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환수? 메꾼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제 노후 자금이 딸의 성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딸의 구멍난 실적을 막는 마개로 쓰인 건 아닐까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데 거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 녀석이 TV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들었던 그 찜찜한 통화 내용, 메꾼다, 환수 같은 단어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딸아이가 건네는 봉투 하나에 눈 녹듯이 사라지더군요. 다음 날 저녁 딸아이가 퇴근하면서 두툼한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빠, 이거 받아. 나 이번에 진짜로 승진했어. 이게 다 아빠 덕분이야. 봉투를 열어보니 빳빳한 5만원권으로 50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티던 우리 부부에게 50만원은 로또나 다름없었죠. 어이구, 우리 딸 장하다. 역시 내 새끼야. 아내는 돈을 세어보며 입이 귀에 걸렸고 저도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거봐, 내가 헛돈 쓴 게 아니라니까. 투자를 한 거야, 투자를. 제 머릿속에 있던 의심병이 싹 고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에는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매일 아침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씩씩하게 출근했고 저녁에는 양손 가득 과일이며 고기를 사들고 왔습니다. 손주 민준이 녀석도 태권도 학원을 다니더니 할아버지, 야, 하며 제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여보, 민수씨, 우리 이제 고생 끝났나 봐.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흥이 나더군요. 통장 잔고는 바닥을 기고 있었지만 거실 장식장에 꽂혀있는 그 수많은 보험 증권 파일들이 꼭 돈다발처럼 보였습니다. 저게 다 내 돈이고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연금 개시되면 매달 100만원씩 나온댔지? 그럼 지금보다 훨씬 낫네. 저는 그렇게 행복한 착각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장터가 열려서 아내랑 같이 물을 사러 나갔습니다. 어머, 민수네 엄마 얼굴 폈네. 요즘 좋은 일 있어? 동네 아줌마들이 물어보자 아내는 신이 나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딸이 보험회사 팀장 됐잖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 노후 준비 싹 다 해줬어.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허허, 자식 농사 잘 지어놓으니 일이 편하네. 요즘은 딸이 최고요, 최고. 그 순간만큼은 30년 된 낡은 아파트가 궁궐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들 부러운 시선을 즐기며 무거운 무다발을 짊어지고 5층까지 올라가는데 사실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3층쯤 올라가는데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식은땀이 확 쏟아지더군요. 평소 같으면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괜찮아. 나한테는 수술비 100% 나오는 특약 보험이 있잖아. 딸아이가 침 튀기며 설명했던 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1,000만원 특약이 생각나니 통증도 참을 만했습니다. 영감, 괜찮아요? 좀 쉬었다가요. 아내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 거뜬해. 나중에 정 아프면 수술하면 되지 뭐. 우리 딸이 다 드러났는데 무슨 걱정이야? 저는 그 든든한 종이 쪼가리 믿고 병원 갈 생각은커녕 파스 한 장 안 붙이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딸아이는 가끔씩 아빠, 이번에 실적 조금 모자라는데 엄마 친구들 소개 좀 시켜줘라고 했고
아내는 신이 나서 계모임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집안은 항상 북적였고 딸아이의 실적 그래프는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게 다 우리 집안이 일어서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 1억 3천만 원이 공중분해돼서 보험회사로 들어갔지만 대신 효녀딸과 든든한 보장 자산을 얻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가끔 통장을 정리할 때 찍히는 잔액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거슬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저 보험들이 다 현금이나 마찬가지야. 급하면 해약하면 원금은 나오겠지. 여러분, 폭풍전야라는 말 아시죠? 바다가 뒤집어지기 전에는 파도도 없이 잠잠하다고 합니다.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딸이 사오는 치킨을 뜯으며 손주 재롱을 보며 인생 뭐 있어? 이게 행복이지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인생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오른쪽 무릎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려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으악!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를 펴지도 굽히지도 못할 만큼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릎이 왜 이래? 퉁퉁 부었네. 제 무릎은 이미 사람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라 열이 펄펄 끓고 있었죠. 119 좀 불러 숨도 못 쉴 만큼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 보험 써먹을 때가 왔구나. 그래, 이참에 수술하고 새 다리로 살자.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저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희야, 아빠 병원 간다. 내가 들어준 그 수술비 보험, 서류 준비해라. 수학이 넘어 딸아이의 목소리가 잠에 취해 웅얼거리더군요. 알았어, 아빠. 내일 갈게. 저는 그게 효녀딸의 든든한 대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서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느꼈던 그 평온함이 사상 누각 위에서의 춤판이었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아니라 온몸이 찍히는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인생을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겁니다. 전주 예수병원 응급실 하얀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최민수 환자분, 보호자분 아직 안 오셨나요? 수술 동의서 써야 하고 입원 수속 밟으셔야 하는데. 무릎이 불에 타는 것처럼 아팠지만 저는 짐진 여유를 부렸습니다. 아, 우리 딸이 곧 올 겁니다. 그리고 저 보험 빵빵하게 들어놨으니까 특실로 잡아줘요. 돈 걱정은 마시고.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차트를 확인하더군요. 환자분, 주민번호 좀 다시 불러주세요. 전산에 조회가 안 돼서요. 저는 자신 있게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잠시 후 원무과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제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산 오류겠거니 했습니다. 저기, 어르신,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조회가 안 됩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딸이 삼성, 아니 어디 큰 회사 팀장인데 거기 다 드러났어요. 다시 잘 좀 봐봐요. 저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내 무릎이 지금 끊어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싶었죠. 직원이 한숨을 쉬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가입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실효 상태입니다. 보험료가 2달 이상 연체돼서 효력이 정지됐어요. 실효? 연체?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 통장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데 무슨 소리야? 저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덜덜 떨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당장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가는데 전화를 안 받더군요.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을까요? 저는 급하게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로그인을 하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습니다.
겨우 접속해서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만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잔액 34,250원.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3천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었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있었던 제 통장이 깡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 찍힌 거래 내역들이 제 눈알을 파고들었습니다. 생명보험료, 화재보험료, 카드 대금, 현금 인출, 매달 수백만 원씩 거머리처럼 제 돈을 빨아먹은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달 전부터는 잔액 부족으로 출금이 안 된 기록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딸아이는 제 돈으로 자기 실적을 채우고 그 보험료마저 제 통장에서 뺏어냈던 겁니다. 그러다 잔고가 바닥나니까 보험료가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제가 아파서 쓰러진 이 순간에 보험은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무릎 통증보다 더 큰 고통이 가슴을 찢고 나왔습니다. 병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돈 어디 갔어? 연희 이 나쁜 년아. 옆에 있던 아내가 놀라서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저는 아내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망했어. 돈이 없어. 땡전 한 푼도 없어. 아내도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당장 수술비 보증금 입금 안 되면 수술 못 들어갑니다. 일단 진통제 놔드릴 테니까 퇴원 수속 밟으세요. 돈 없으면 나가라. 이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자식 뒷바라지 다 했는데 늙고 병든 몸으로 병원에서 쫓겨나야 하는 신세라니.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이 도둑년아. 너 지금 어디야?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수학이 넘어 딸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아빠,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나 지금 고객 미팅 중이라 바빠. 병원비는 일단 아빠 카드로 긁어. 나중에 보험금 나오면 줄게. 아직도 거짓말. 눈앞에 시료라고 적힌 종이가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딸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야, 보험 다 끊겼다잖아. 시료라잖아. 내 통장 돈 다 어디 갔어? 그제야 수학이 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딸아이가 한숨을 푹 쉬며 내뱉은 말은 제 남은 인생마저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빠, 사실 그거 내가 다 썼어. 민준이 아빠 빚 갚느라. 그리고 내 카드값 막느라. 근데 아빠,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해? 아빠 돈 많잖아.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식이 죽게 생겨서 부모 노후 자금을 훔쳐 썼답니다. 그리고 그걸 왜 이해 못 해주냐고 따집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툭 하고 정신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병원 복도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응급실 구석 침대였습니다. 무릎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아내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보증금, 그것도 연희가 손댔대. 아내의 그 말에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사라진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낡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까지 위태롭다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기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자식입니다. 남한테 당하면 신고라도 하지, 자식한테 당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 안전하신가요? 혹시 자식에게 도장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진 않으셨나요? 제 이야기는 이제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바닥 밑에 지하실이 더 있더군요. 병원비도 없어 쫓겨난 우리 부부에게 닥친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병원비도 못 내고 쫓겨나다시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불에 타는 것처럼 아팠지만 진통제 한 줌 털어넣고 참았습니다.
집에 오니 거실에는 휑한 바람만 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TV 앞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왜 그리도 밉던지요. 할아버지, 다리 아파?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무릎을 만지작거리는데 화가 치밀어 올라 손을 쳐내고 말았습니다. 저리 가. 네 엄마 어디 갔어? 아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이 덜컥 열리더니 딸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또다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왜 애한테 화풀이야? 내가 돈 다 해먹은 것도 아닌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딸아이는 들어오자마자 되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놔. 내 1억 3천 어디 갔어? 저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딸아이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거 놔. 나 숨 막혀. 엄마, 아빠 좀 말려봐. 딸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쳤습니다. 힘없는 노인네가 젊은 애 힘을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으악! 무릎이 바닥에 째이며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내가 달려와 저를 일으키며 딸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연희야, 너 이게 무슨 짓이니? 아빠한테. 딸아이는 옷매무새를 고치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사실 사기당했어. 뭐?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해서 친구가 소개해 준 건데 그게 다 사기였대. 내 돈도 다 날리고 아빠 돈도 거기 들어갔어. 사기.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 날린 거야? 한 푼도 안 남았어? 아내가 바들바들 떨며 물었습니다. 응, 없어. 그러니까 나 좀 그만 볶아.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라뇨? 제 노후 자금을 훔쳐다가 날려놓고 자기가 피해자라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나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딸아이를 쫓아냈습니다.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흥. 엄마, 나갈게. 아빠 성질 죽으면 연락해. 딸아이는 손주 녀석을 데리고 휑하니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 부부는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통장에 남은 건 3만 원. 그리고 무릎 수술은커녕 당장 내일 쌀떡도 걱정해야 할 처지.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 농사 헛지었네. 헛지었어. 저도 벽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멸치 똥 따가며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끙끙 앓는데 아내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꼬깃꼬깃한 쌈짓돈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라도. 아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비상금이었습니다. 이거, 당신 수술비 보태자. 그리고 내일 동사무소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라도 해봐요.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던 우리인데 이제 나라에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팡이를 짚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앞에서 제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요. 어르신, 자녀분이 계시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부양 의무자가 있어서. 자식요? 자식 없어요.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다고요. 저는 책상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딸아이가 소득이 잡혀 있어서 당장 지원받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관리비 독촉장, 가스비 미납 안내문,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낯선 봉투 하나. 법원 등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뜯어보니 가압류 예고 통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채무자 김현희, 제3채무자 최민수. 딸아이가 제 명의로 된 이 집 보증금을 담보로 사채까지 썼던 겁니다. 아,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집 딸내미가 사고 쳤다며? 쯧쯧, 노인네 불쌍해서 어쩌나. 그 시선들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건강도, 자식도,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집까지.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사람 목숨이 참 질기더군요.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역설적이게도 배고픔이었습니다. 며칠을 굶다 보니 뱃가죽이 등 가죽에 붙을 것 같더군요. 여보, 밥 줘. 배고파 죽겠어. 아내가 차려준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 한 조각 올려 먹는데 그게 왜 그리 달던지요.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딸년 보란 듯이 내가 다시 일어서야겠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어르신, 다리가 불편하셔서 어딜 가나 거절당하기 일쑤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앉아서 하는 일은 잘해요. 콩나물 다듬는 거, 마늘 까는 거, 뭐든 시켜만 주세요. 시장 바닥을 돌며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주 근교에 한 아파트 경비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록 월급은 박봉이고 밤샘 근무를 해야 했지만 저에게는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면접 보러 오세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가 다림질해준 셔츠를 입으며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최민수, 아직 안 죽었다.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늙고 병든 몸으로 다시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떠나간 딸과는 영영 남이 되는 걸까요? 최 씨, 다리는 괜찮은겨? 걷는 게 영 시원찮은데? 면접관인 관리소장이 제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아이고, 소장님. 제가 왕년에 마라톤도 뛰었습니다. 이 정도는 끄떡없습니다. 그냥 어제 잠을 좀 잘못 자서 결린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진통제 세 알을 한꺼번에 털어넣고 온 상태였거든요. 약 기운에 몽롱했지만 당장 이 자리를 놓치면 우리 부부는 굶어 죽는다는 생각에 식은땀을 흘리며 버텼습니다. 인상은 좋으시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셔. 근데 여기 일이 만만치 않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전주 평화동에 20년 된 임대 아파트. 이곳이 제 인생 2막, 아니 생존을 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지급받은 경비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헐렁한 바지에 낡은 모자. 평생 국밥집 사장님 소리 듣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쓰레기를 치우는 최 씨가 된 겁니다. 기분이 묘하더군요. 비참하다기보다는 이제 진짜 바닥이구나 하는 서늘한 현실 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무는 24시간 격일제. 새벽 6시에 일어나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좁디 좁은 경비 초소에서 쪽잠을 자며 버텨야 했습니다. 문제는 역시나 몸이었습니다. 분리수거 날이 되면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박스와 플라스틱을 정리하고 무거운 쌀포대를 나를 때마다 무릎에서 우지끈 소리가 났습니다. 남들 안 볼 때 초소 뒤편에 숨어서 무릎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약국에서 산 파스를 도배하다시피 붙여도 뼈를 깎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몸이 힘든 건 차라리 견딜만 했습니다. 진짜 고통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 사람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택배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낯익은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어마, 저기 혹시 남부시장 전주옥 사장님 아니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국밥집 할 때 매일같이 오시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항상 사장님 국밥이 최고여 하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분이었죠.
저는 황급히 모자를 푹 눌러 썼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 사장이라고 하면 내 꼴이 얼마나 우스워질까. 딸한테 사기당하고 돈 다 날려서 경비 서고 있다는 소문이 시장 바닥에 퍼질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깔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똑같이 생기셨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노안이 와서.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초소 구석에 처박혀 숨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나는 내 이름 석자도 떳떳하게 못 밝히고 죄인처럼 숨어야 하나. 그 비참함이 무릎 통증보다 더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상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서 마늘 까는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 매운 냄새가 진동을 했죠. 여보, 왔어? 밥 차려줄게. 아내의 손끝은 마늘 독이 올라 벌겋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그 고운 손으로 평생 국밥 나르더니 늙어서는 마늘이나 까고 있는 현실. 당신 그만해. 돈 몇 푼 된다고 손을 다 망가뜨려. 제가 화를 내면 아내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쌀이라도 사지. 당신 혼자 벌어서 언제 빚 갚아? 빚. 그 지긋지긋한 단어가 우리 부부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비실로, 집으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현희 시아버님 되시죠? 따님이 연락이 안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카드 대금이 3개월 연체되셨는데요.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하라고 전달은 했는데 당사자가 안 나타나면 보증인인 아버님 댁에 압류 들어갑니다. 채권 추심원의 건조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피가 말랐습니다. 월급 180만 원 받아서 생활비하고 병원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딸이 남긴 똥까지 치워야 한다니. 선생님, 저도 돈이 없어요. 딸년이랑 연락 끊긴 지 오래예요. 제가 사정을 해도 그들은 기계적인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딸을 원망했습니다.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겠지. 나쁜 년.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딸아이가 어릴 때 제 등 뒤에서 아빠, 딸려 하던 그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니 베개가 축축하더군요. 원망도 사치였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쌀이 떨어져 가고 내 무릎은 펴지지도 않는데 딸 걱정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중에 유독 까탈스러운 젊은 세댁이 있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대충 던져놓고 가길래 제가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이거 비닐은 따로 버리셔야. 아, 아저씨가 좀 하시면 되잖아요. 경비비 내는데 그 정도도 못해요? 세대기 쏘아붙이는데 순간 욱하는 마음에 저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 말이면 단 줄 알아요? 규정은 지켜야지. 어머, 지금 소리 지르신 거예요? 관리소장 나오라 그래.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관리소장이 달려오고 저는 그 젊은 세댁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 벌도 안 되는 사람 앞에서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허리를 굽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시멘트 바닥을 적셨습니다. 퇴근길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집 앞 공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참 밝더군요. 30년 국밥 장사 자부심도 1억 3천만 원의 든든함도 가장으로서의 위엄도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달아빠진 무릎과 을 중에 을이 된 초라한 노인네뿐. 깡소주를 들이키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딸이 돈 달라고 했을 때 독하게 끊어냈어야 했는데. 아니, 애초에 내 노후 준비를 자식한테 맡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고 하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으면 저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첫 월급 명세서였습니다. 비록 쥐꼬리만 한 돈이었지만 제 땀과 눈물 그리고 자존심을 팔아바꾼 돈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마늘을 까다 말고 꾸벅꾸벅 졸고 있더군요. 저는 아내의 거친 손 위에 월급 봉투를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나 월급 받아왔어. 아내가 부시시 눈을 뜨더니 봉투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여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돈 1억이 있을 때보다 지금 280만 원이 더 무겁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보험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직 우리 두 사람의 끈질긴 생명력만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게 해줄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닥을 친 우리 부부가 어떻게 이 현실에 적응하고 작은 희망을 찾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시는 저 같은 바보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진짜 결론이 남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시고 하세요. 날도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분리수거장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는데 403호 젊은 새댁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더군요. 지난번 저랑 쓰레기 문제로 대판 싸웠던 그 새댁이었습니다.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제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자 새댁도 멋쩍은 듯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손에 쥐어진 캔커피의 온기가 얼어붙은 제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적응의 동물입디다. 처음에는 경비복 입고 아파트 단지를 도는 게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혹시나 아는 사람 만날까봐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쓰고 다녔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월급이 통장에 꽂히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바뀌더군요. 내가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내 땀 흘려번 돈인데 뭐가 부끄러워? 매달 25일 통장에 찍히는 급여 192만 원. 국밥집 할 때 하루 매출도 안 되는 돈이지만 지금 저에게는 이 돈이 1억보다 더 귀한 생명수입니다. 이제 우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출근합니다. 반찬이라야 김치랑 멸치볶음, 가끔 계란말이가 전부지만 경비초소에서 라면, 국물에 말아먹는 그 밥맛이 꿀맛입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요령이 생겼습니다. 주민들 안 볼 때는 초소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마사지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틈틈이 근처 한의원에서 침을 맞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인공관절 수술은 꿈도 못 꾸지만 그래도 의료보험되는 물리치료 받으며 버티는 겁니다. 원장님, 저 아직 10년은 더 일해야 하니까 다리 좀 잘 고쳐주쇼. 제가 너스레를 떨면 한의원 원장님도 아이고 민수 어르신 정정하십니다. 하며 웃어줍니다. 자, 그럼 그 난리를 쳤던 돈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적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가져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빚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찾았습니다. 바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비실에 굴러다니던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무료 법률 상담 광고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더군요. 어르신, 딸 빚은 딸 빚입니다. 보증 서신 것만 갚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어르신이 책임질 의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추심업체에서 전화 올 때마다 법대로 하슈. 나 파산 신청할 거니까 라고 소리쳤더니 신기하게도 전화가 뜸해지더군요. 딸아이 빚보증 선거 때문에 제 월급에서 일부가 압류되긴 하지만 최저 생계비는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의 한 달 가계부를 공개합니다. 수입, 제 월급 약 190만 원, 부부 기초연금 66만 원, 합쳐서 256만 원. 지출, LH 임대료 15만 원, 관리비 20만 원, 병원비 30만 원, 빚 갚는 돈 50만 원. 남는 돈으로 쌀 사고, 반찬 사고, 가끔 손주 녀석 생각나면 눈물 훔치며 소주 한 잔 사 먹습니다. 빠듯합니다. 여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으로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안입니다. 딸아이 소식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할까, 사람을 써서 찾아볼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밤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 나쁜 년 하고 욕을 퍼부었죠.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그냥 죽은 셈 치자. 어디 가서 사람만 있으면 다행이지. 우리가 잊고 살자. 아내의 그 말에 저도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돈 1억 3천만 원. 그거 내 자식 살리는 데 썼다고 퉁치기로 했습니다.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요즘 저는 퇴근길에 아내를 위해 붕어빵을 사갑니다. 여보, 나왔어. 따뜻할 때 먹어. 봉투를 건네면 아내는 소녀처럼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돈 번다고 바빠서 이런 소소한 행복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국밥집 사장일 때는 야, 빨리빨리 움직여 하며 아내를 닥달하기만 했지 붕어빵 하나 사다 준 적 없었거든요. 오히려 다 잃고 나니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입디다. 우리는 저녁에 좁은 거실에 앉아 TV 드라마를 보며 낄낄거립니다. 저거 봐. 재벌집 회장님도 암 걸려서 죽네. 우리가 낫다. 우리가 나아. 돈은 없지만 서로의 무릎을 주물러줄 손은 남아있으니까요. 시니어 여러분, 제 결론이 너무 시시한가요? 로또라도 당첨돼서 떵떵거리며 사는 반전을 기대하셨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번 잃어버린 노후 자금은 절대 제 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몸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저는 71살에 신입사원이 됐습니다. 남들은 아이고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라고 혀를 차지만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아내를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요. 어제는 경비초소에서 졸다가 꿈을 꿨습니다. 딸아이가 손주 손을 잡고 찾아와서 아빠 미안해. 돈 다 갚을게라고 울면서 비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니 입가에 쓴웃음이 지어지더군요. 이제 그런 헛된 희망은 버렸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 무릎이 버텨주기를. 오늘 하루 입주민들에게 욕먹지 않고 무사히 퇴근하기를. 그리고 집에 가면 아내가 끓여놓은 된장찌개 냄새가 나기를. 그것만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이자 유일한 행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노후 자금의 진실. 다시는 저 같은 바보 천치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뼈를 깎는 조언을 남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저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피눈물로 배운 3가지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1억 3천만 원을 수업료로 내고 제 무릎 연골과 맞바꾼 노후 생존 법칙입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잔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첫째, 자식은 손님입니다. 제발 자식을 인생의 동반자나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일 때만 내 새끼입니다.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면 그때부터는 엄연한 남입니다. 가끔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딱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하세요. 엄마, 이번만 도와줘. 아빠, 나 죽게 생겼어. 이 말에 마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갑을 여는 순간 자식은 재기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부모 돈 빼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딸아이 빚 갚아준다고 나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큰 빚을 가져왔고 결국 우리 부부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냉정하게 끊어내는 것이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둘째, 옛날 보험은 절대 해지하지 마십시오. 보험 설계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꼬셔도 10년, 20년 전에 들어둔 보험은 절대 깨지 마세요. 그게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요즘 나오는 보험? 다 사업비 떼고 뭐 떼고 나면 남는 거 없습니다. 특히 이거 하나면 연금도 되고 보장도 된다는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런 도깨비 방망이는 없습니다. 제가 멀쩡한 저축보험 깨고 딸 실적 채워준답시고 종신보험으로 갈아탔다가
정작 아플 때 병원비 한 푼 못 받았습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그냥 아플 때 병원비 나오는 거, 실비 하나랑 암 진단비 하나면 족합니다. 나머지 돈은 무조건 현금으로 쥐고 계세요. 셋째, 통장 비밀번호는 죽을 때까지 혼자만 아십시오. 배우자한테도 자식한테도 절대 통장 잔고를 보여주지 마세요. 나 돈 없다. 겨우 입에 풀칠만 한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셔야 합니다. 돈 냄새를 풍기면 반드시 파리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기꾼이든 친구든 아니면 내 자식이든 말이죠. 제가 만약 친구들 앞에서 딸 앞에서 나 돈 좀 있다고 으스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딸아이가 돈 달라는 소리도 못했을 겁니다. 시니어 여러분, 비상금 1억? 5천만 원? 그거 큰 돈 아닙니다. 요양병원 한 달 입원비가 간병비 포함해서 300만 원이 넘습니다. 3년만 누워 있어도 1억이 사라집니다. 그 돈은 여러분의 자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똥기저귀 값이라고 생각하고 독하게 지키십시오. 자식에게 돈 안 준다고 매정하다 욕먹는 거, 그거 잠깐입니다. 하지만 돈 없어서 자식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서러움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제발 저처럼 다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통장 단속부터 하십시오. 오늘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얘기랑 비슷한데? 하고 가슴이 철렁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오늘 밤도 경비복을 입고 초소로 출근합니다. 밤새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재활용 쓰레기를 치우고 취객들의 고성을 받아내겠죠.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지만 저는 울지 않습니다. 새벽 4시 믹스. 커피 한 잔 타 마시며 바라보는 아파트 단지의 고요함이 제게는 평화니까요. 비록 1억 3천만 원은 날렸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 아내는 마늘 까는 부업을 그만두고 요즘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동네 환경 미화를 나갑니다. 둘이 합쳐버는 돈 200만 원 남짓. 우리는 이 돈으로 빚도 갚고 적금도 붓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러분, 인생 70부터라고 하죠? 저는 그 말이 70부터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아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저녁엔 배우자 손잡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드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한마디 해주세요. 고생했다. 잘 버텼다. 너는 아직 쓸만하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그리고 통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자식은 손님이다. 경제적 지원은 절대 금물. 오래된 보험은 황금이다. 절대 깨지 마라. 내 통장 잔고는 국가 기밀이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든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밤새 경비 서는 저 최민수에게는 1억 원짜리 보약보다 더 힘이 됩니다. 모두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순찰 돌러 가보겠습니다.